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준비 안 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해병대원 최상병. 그 죽음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려는 특검법이 최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288일 만인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기 반대하며 표결 때 단체로 퇴장을 했고 대통령실은 통과된 직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 당시 상황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88일 만입니다. 특검법은 최상병 사건 조사와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처리 이후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해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김웅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예비역들은 거수경례를 한 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 JTBC 최규진입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시간 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지 2시간도 안 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정 실장은 대단히 유감이다.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겁니다. 정 실장은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과거 13차례 특검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민의와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정재훈 기자 보도 보시고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즉 3명 중 2명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5명 중 1명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9%로 반대 의견을 14%포인트 앞섰고 여권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 64%, 반대 2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여론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민심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최초에 그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민심을 똑바로 보고 수용하기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는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10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네, 지난 1월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번 총선에선 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이 오히려 여당의 주요 패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앞선 리포트에서 이 특검 찬성 6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민의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김웅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던지는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지금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지금 기준으로는 198표 이상이면 가결이 됩니다. 정부로 법안이 넘어간 뒤에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넷째 주쯤에는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현재 법 야권에서 180석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이 이탈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은 앞서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낙천한 의원들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추가 이탈표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21대는 17명 더 이탈해야 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도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11석 이제 늘어납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이탈을 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가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원구성 협상 등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네, 공수처는 오늘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공수처 나가 있는 박현주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조사 시작된 지 9시간 다 되어가죠.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게 핵심입니까? 네, 최상병 사건의 2차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경위입니다. 이 박 전 직무대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혐의가 담긴 기록이 넘어갔다가 군 검찰로 돌아온 다음에 재검토했던 책임자입니다.
박 전 직무대리가 다시 검토한 다음에 이 혐의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결정이 박 전 직무대리의 자체의 결정이었는지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침을 받은 건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끝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제가 직접 공수처에 물어봤더니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특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팀의 일정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공수처로서는 더욱더 속도를 내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주 안에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핵심 피의자 3명을 연달아 부르면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 상황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첫 번째 법안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반대표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551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일이었냐며 정치권이 원망스럽다면서도 다행이란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어제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여당 요구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은 삭제하고 활동 기간은 최대 15개월로 정했습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늘도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가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과다한 재정 지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처리 기한을 또 연장했다고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연장이라며 사실상 무기한 미루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는 처리 시한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 시한을 60일로 잡았습니다. 어떤 건에서는 빨리 대응하고 어떤 것은 미루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 저희 처리 기간이 보통 60일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도 60일 이내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60일을 넘기고 30일을 더 연장한 데 이어 자료 제출과 쟁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 한 번 조사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법상 연장 가능한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30일 연장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 사건 처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과 시행령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권익위 측은 시한을 또 넘긴 데 대해 해당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이나 벌칙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처리 기간은 신고의 내용,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처리 시한을 미루는 구체적인 사유도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민감한 결정을 미루는 거라며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500억 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 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외교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차례입니다. 대부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돼 있는데 액수는 총 523억 원입니다. 8월엔 해외 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 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 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 외교 예산은 249억 원인데 2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대통령 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전부터 한번 계획을 세우는 거여서 순방 관련돼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거는 이례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 첫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제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꺼내 쓴 예비비는 이듬해 결산해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는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산할 때는 그게 아주 세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예비비가 사용이 된 거죠. 일각에선 예비비 검증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훈 후보자의 부인은 오 후보자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며 2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 전문가와 분석했더니 만약 오 후보자의 소득 일부를 부인과 나눈 거라면 세금 7천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부인이 실제 일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와 부인 김모 씨는 2019년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7억 4,500만 원, 김 씨는 1억 9,950만 원의 급여를 신고했습니다. JTBC가 경실련의 세무 전문가와 분석해봤습니다. 오 후보자는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소득 1억 5천만 원을 넘겨 세율 38%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약 1억 7,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반면 김 씨는 매년 15%의 세율로 4년 동안 86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부부가 합해 약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급여가 원래 오 후보자의 소득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급여 9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세금 2억 5,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인과 소득을 일부 나눌 때보다 약 6,900만 원을 더 냈어야 합니다. 오 후보자의 급여 세율이 높은 데만에 아내의 세율은 낮기 때문에 후보자의 몫을 아내에게 떼준 경우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후보자는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 보조 업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성동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을 맡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육군 박물관이나 공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육관과 비교하면 상징성, 접근성 모두 떨어집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육관인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가 아닌 교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흉상을 옮길 후보지로 교내 육군박물관과 공원 등의 장소가 거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박물관, 공원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취임하는 신임 교장이 최종 결정해 육군과 국방부에 결정된 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육사 내부에서 옮기더라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한 5개의 흉상은 육사 생도들이 수업을 받는 강의동인 충무관 앞에 있습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라고 기리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또 생도들이 오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이 흉상들을 박물관 등으로 옮길 경우 찾아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흉상을 1cm도 옮기지 말라며 완전한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십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저 구석배기에다가 처박아 놓고 모신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걸 봅니까? 독립전쟁을 국군의 전통으로 삼지 않겠다는 잘못된 역사관에서 시작한 거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육군은 공식적으로 내부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500명 안팎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 9곳이 기존 증원분을 절반씩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말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라며 제동을 건 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은 지금보다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납니다. 당초 교육부가 배정했던 2,000명보다는 약 500명이 줄어든 겁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에선 전북대가 171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이 부산대, 전남대입니다. 국립대는 모두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절반을 신청했고 사립대는 5곳을 제외하고는 증원분을 그대로 모집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는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습니다. 이곳이 기존대로 40명을 늘리면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되고 절반만 늘릴 경우 1,489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인 2026학년도는 기존 정부의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을 적용했습니다. 각 의대의 모집 인원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심의 승인한 뒤 확정됩니다.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 예정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증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한 상태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달 중순에 증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단 모집 절차가 중단되고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각 의대는 오늘 제출한 인원대로 모집 요강을 공고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의사협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뜯어고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어제에 이어 스토킹 범죄 심층 보도 전해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19살 이효정 씨는 이미 이전에 11차례나 신고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피해자들이 살해 협박까지 당한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연인끼리 일이라며 미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거실 유리가 깨졌고 안방문은 뚫렸습니다. 지난해 이 50대 여성은 헤어진 동거남에게 2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너는 오늘 끝나는 날이야. 넌 죽어야 해. 헤어지려는 시도는 매번 좌절됐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12살밖에 안 됐었어요. 다 찔러 죽인다고 하니까. 신고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연인끼리 잘 해결하라 충고했습니다. 대화를 잘 하라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피해자가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자 가해자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계속 호소한 끝에 4개월 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다.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라. 하지만 경찰 말과 달리 가해자는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붙잡혀 둔기에 맞던 피해자를 구한 건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생각 다 정리하고 지금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지켜준다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공권력이 개인 사생활에 무작정 개입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렇게 경찰 도움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가해자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협박과 스토킹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건지 이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40대 기자. 글 쓰고 방송하는 게 직업이고 자연히 얼굴은 알려졌습니다. 나는 나에게 약간의 호감을 틀림없이 갖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한 50대 남성이 나를 소재로 성적인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기증할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신고했지만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내가 네 목적을 잡고 있다. 감옥 보내면 가면 되는 거고. 재판 과정도 피해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이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굳이 법정에 나와서 이자를 마주하라는 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네가 고소를 취하하면 대신에 이 여자를 스토킹하겠다. 법원과 검찰, 교정기관에 항의했지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막아도 편지는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때리고 집착한 남성이 감옥 갈 때만 해도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막아야죠. 아니 이미 출소를 했는데. 지난 2020년 가해자는 같이 있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렸습니다. 이미 기절했는데 차고 또 찼습니다. 4년형을 받았지만 최근 3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집 주변 500m 이내 접근 금지,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찾지만 불안한 피해자는 자기 위치도 제공했습니다. 보관체스에서 제 위치랑 가해자 위치랑 보고 있는 거고. 6개월 뒤 형기가 끝나면 접근 금지는 풀리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가 다 억울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감옥에 갇힌 듯한 이 상황, 아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최근 민원 전화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폭언 전화는 공무원이 먼저 끊을 수 있게 하고 이름 같은 공무원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50대 여성은 고함을 지르고 공무원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 우기던 끝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선 이 남성은 공무원 뒤통수부터 때렸습니다. 서류 글씨가 흐릿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루 수십 통씩 전화해 욕설해오던 민원인이었습니다. 민원인을 만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민원을 묵묵히 들어야 하고 그걸 못하면 폭언과 폭력이 돌아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무원 5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마침내 정답을 찾았습니다.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거나였습니다. 더 이상 비극을 막겠다며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욕이나 성희롱을 들으면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오는 전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기관마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두고 안전요원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배정은 없습니다. 악성 민원 병가제도 만들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이 많으니까 니도 쉬고 나도 쉬고 그렇게 하면 민원대가 텅텅 비어질 건데. 더 세심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요즘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콩국수 한 그릇에 16,000원을 줘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며 진정세를 보였다는데 외식 물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워낙 커서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엔 공공요금까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한 상인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 들어서 아주 유난히 더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뭘 팔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 가격대는 비싸고. 평소라면 날이 더워지면서 참외나 수박 수요도 늘 때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8만 원 받으면 한 5천 원 남나? 그밖에 안 나와요? 많이 못 남겨.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값이 아주 특별히 많이 오른 것 같아. 다음은 한 개를 4분의 1쪽씩 또는 8분의 1쪽씩 나눠서 먹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은 19% 뛰었습니다. 특히 고공행진하던 사과는 80% 넘게 또 올랐고 배 가격은 103%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식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외식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여름 별미로 꼽히는 평양냉면 한 그릇 가격은 이제 15,000원, 콩국수는 16,000원에 달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더 쌌는데 요즘은 시장 물가 집에서 해먹는 거나 나가서 먹는 거나 다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중동 불안과 함께 들썩이고 있는 유가는 변수입니다. 여기다 총선 전까지 동결해온 공공요금이 하반기엔 오를 가능성이 커 앞으로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어젯밤 서울 망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배를 부여잡은 채 노래방을 빠져나와 그대로 쓰러졌는데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배를 부여잡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지켜보던 시민은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일행이 나와 응급처치를 합니다. 잠시 뒤 모자를 쓴 남성이 나옵니다. 피해자를 돌보던 남성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을 체포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망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노래방에서 피를 흘리며 나와 이곳에 쓰러졌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도 이렇게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 노래방에 왔다가 시비가 붙으면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붙잡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30대 여성 7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민간인에게 전화로 줄줄 불러줬습니다. 동료 형사인데 30대 초중반 여성 수배자를 찾는다는 말에 속았다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걸어갑니다. 종이 가방을 고쳐들더니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수화기를 듭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며 14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이 꽤 많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조금 봤던 것 같아요.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가 좀 구부정했어요. 한참 통화를 한 상대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복명지구대 경찰입니다. 남성은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를 사칭했습니다. 30대 초중반 여성 수배자를 찾는다며 이름 하나를 불러주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실제 형사의 이름을 대는데 속아 넘어가 시키는 대로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뒤늦게 발신번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되물었지만 남성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입니다. 이곳에서 해당 지구대뿐 아니라 3곳에 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위험에 노출된 피해 여성은 모두 7명입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1명을 뺀 6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시외버스를 타고 청주를 빠져나간 남성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주차권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챙겨 사라진 주차권 사기범.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 있었는데 최근 또 똑같이 주차권 사기를 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비슷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 회사 인근 주차권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이모 씨가 시세보다 절반이나 싸게 주차권을 팔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그 폼을 보내더라고요. 당당하게 못 믿겠으면 지금 바로 환불해주겠다. 9개월치 55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2월부터 경찰서에 신고된 피해만 25건, 피해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씨는 2년 전 JTBC가 보도했던 바로 그 주차권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씨는 주차권 사기로 90명 넘는 피해자에게서 3,660여만 원을 가로챈 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92명 중 10명과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6개월을 감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각하했습니다. 4개월 뒤 남부지법에서도 15명에게 주차권 사기를 쳐 600만 원 가까이 빼앗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부지법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남부지법은 수원지법 판결 이전에 있던 범죄여서 처벌 전력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범한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대신 차를 옮겨주다 다른 차 1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다리도 다치고 일자리도 잃었는데 급발진 아니냐며 차 주인과 함께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벤츠 차량이 후진을 합니다. 차를 들이받더니 갑자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 있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차 주인을 대신해서 차를 옮기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경비원은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쳤는데 경비에서는 시접이도 안 주고 저를 저 같으면 억울합니다. 현재 직장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벤츠 차주는 오늘 경비원과 함께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뒤로 돌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고 차량이 급발진해 오면서 이 앞쪽으로 올 때 굉장한 굉음이 나면서 달려왔고 현재 예상되는 차량 수리비만 1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벤츠 본사와 벤츠 코리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뭔가 하나 좋은 선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들은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한 사고 기록 장치와 전자 제어 장치 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막직 2030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참패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색다른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부산 남구 재선인 박수영 의원,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다른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에서는 유독 국민의힘이 많이 밀렸는데 그 이유로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권자들의 문제가 자기가 투표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가능성이 높다. 공보물도 받아보지 못하고 또 후보자 유세를 본 적도 없고 그 흔한 명함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관외 사전 투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동네에서 사전 투표를 했을 그렇습니다. 때 이럴 때는 후보자 정보가 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주자 뭐 이런 일반론적인 주장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관외 투표자가 상당수가 군인, 대학생 또는 2030 직장인들,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서 사는 2030 직장인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관외 투표자들, 자,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찍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2030 세대가 후보를 모르고 그냥 투표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청년 비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하나 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뭐 잘 모르고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야 모두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게 특별히 국민의힘에 불리할 건 뭔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따져보면 이 투표자 중에 관외 사전 투표 2030 비율이 얼마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발 수는 없고요. 다만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소지에 공보물을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자, 이도저도 아니면 KTX를 타고 집에 와서 투표하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자, KTX 타고 고향의 부모 집에 가서 투표하게 만든다. 가시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이 갈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럴 걱정부터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저 KTX 비용, 예산 비용도 있고 물론 이참에 부모님 얼굴을 보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뭔가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를 한다. 자, 바꿔 얘기하면 후보를 잘 알면 국민의힘 측이 이번에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 누군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돌비뉴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참패라고 얘기하는데 박수영 의원은 아니다. 의석이 5개 늘었다. 그다음에 지역구 격차는 줄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정신승리 논란을 일으켰던 그 의원입니다. 네, 이 그래프는 저희가 가공을 한 게 아니라 박수영 본인이 의원이 그대로 본인이 올린 올린 것이죠. 거죠. 예.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경기북도 경기 일으킨 이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자, 어제였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도의 그 분도를 추진하면서 공모한 이름을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뭐라고 했죠?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뭐 줄여서 평루도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네.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북한엔 평안도가 있고 남한에는 평루도가 생기는 것이냐? 뭐 청원이 지금 반대 청원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저희 그 참고로 스튜디오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 월드로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데 저희 일산 스튜디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총선 방송을 했었던 만약에 이름이 바뀌면 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 월드로에 저희 그 스튜디오가 생기는 겁니다. 네. 굉장히 수월하게 읽었네요. 근처에 또 아파트들이 이름이 긴 아파트들도 많아서. 그렇죠. 네. 예. 이 반기는 반응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네. 가지 좀 뽑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저는 평루도 살아요. 북한 아닙니다. 좀 자주적이죠. 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에서 방금 이사를 나왔는데 마치 탈북한 기분이에요. 네. 자, 경기 북부 지역 명칭을 왜 대구에서 짓느냐? 참고로 1등한 분이 대구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명칭 공부 명칭을 1등한 낸 분이 사람이. 대구 시민이고요. 네. 자, 나는 파주 살고 있는데 부끄러움은 나 혼자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자, 경기 분도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행사였을 뿐인데 오해가 좀 생겨서 항의를 많이 받았고 이 홍보 차원의 좀 미흡한 점을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름이 확정된 게 아니라 추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고 보니까는 이렇게 이름 때문에 특히나 뭐 정부 명칭 같은 게 논란이 된 적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자, 현 정부는 지금 출범 직후에 정부 조직 개편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 이름들이 많이 비슷해서 큰 논란이 생기진 않고 있는데 다만 그전인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는 이름을 좀 많이 바꾸면서 난감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코너 이름 뭐죠?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잖아요. 네. 자, 원조 비하인드 뉴스 때 이미 이런 비슷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장면 보고 가시죠. 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부에서는 미창부로 공식 약칭을 정했는데 약간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는 보복부인데 좀 무서운 느낌이 나고요. 예. 여성가족부는 여가부가 공식 약칭인데 좀 한가한 느낌이 납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통부인데 좀 깨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깨는 느낌. 예.
이성대. 네, 깨는 느낌. 잘 끝났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결국 대구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동상 2개를 건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건데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시민단체들이 강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의회 출입구는 막혔고 주변 경비가 삼엄합니다. 3월 1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대구는 2달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도 절차는 착착 진행돼 의회 통과만 남긴 오늘 결국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동상 이하시키는 박정희 우상하는 동상 절대 줍니다. 시민은 무게주자입니다. 무게주자입니다. 모두 끌려나갔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의회 내부에서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다, 시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반대는 단 한 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웃으며 의회 문을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14억 넘게 들여 동상 세우는 과정에서도 또 세우고 나서도 논쟁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먹이를 찾아 나선 멧돼지들이 논과 밭을 휘젓고 다니고 사람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곳곳에 울타리를 설치해봤지만 애꿎은 다른 동물만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데 대책은 없는 건지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멧돼지가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닙니다. 엽총을 든 수색대원이 멧돼지들을 찾아다닙니다. 도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배드민턴장 근처입니다. 최근에 야생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곳인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집들도 많은 곳입니다. 아파트 코앞까지도 나타납니다. 여기로 가면 절 있거든요. 거기에 나타나고 또 며칠 전에는 여기 먼 아파트지? 거기 내려왔다 그래요. 서식지가 줄면서 먹이를 찾아 멧돼지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멧돼지 발자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엽사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멧돼지들을 쫓습니다. 지금은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개를 못 올리니까. 하지만 찾기도 어렵고 고라니가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선에 지금 들어갔어. 풍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완전 도출이 안 됩니다. 결국 몇 번을 놓친 끝에 포획에 성공합니다. 밤에 야간 다니면 10%도 안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요.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5년 전부터 멧돼지 이동을 막는 울타리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도 북한산 곳곳에 차단 울타리와 포획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는 이런 포획장이나 포획틀이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천연 기념물인 사냥 등 다른 야생동물이 걸려 죽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활용해 멧돼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도심에 나타나는 멧돼지들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와 습성을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확인한 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포획 장치를 과학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총과 포획틀로도 멧돼지들의 도심 출몰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멧돼지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어떤 팀을 응원하더라도 이 선수를 보면 누구나 미소를 짓습니다. 한때는 배달원이었다가 최강야구를 찍곤 지금은 한화의 주전이 됐죠. 예능을 다큐로 만든 황영목 선수의 이야기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섭게 돌아가는 방망이, 15경기째 이어진 안타, 타율은 3할 7푼까지 찍었습니다. 최근 한화야구는 황영묵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짧은 타구에도 전력으로 달리고 강습 타구는 몸을 날려 막아내는 간절 야구로 타들어가는 한화 팬들 마음을 흐뭇하게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늘 무표정합니다. 야구장에서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제 마음가짐을 더 독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2018년 고등학교 졸업 뒤 어떤 팀에도 지명받지 못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리그에서 뛰었고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일원이 되면서 세상에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본 것 좀 받아. 응? 내가 칠 테니까. 몇 시간씩이나 수비 훈련을 하고 쓰러진 뒤 벌떡 일어나 남긴 한마디도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난해 한화 지명을 받아 올해는 예능 대신 프로 무대에 섰는데 하주석의 부상 속에 얻은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유격수 무키 배츠에 빗대 무기 배츠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사실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팬분들이 정해준 별명이기 때문에 별명에 걸맞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꿈을 이룬 황영묵에게 야구장에서의 하루하루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제가 팀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야구장에서 저한테 타구가 오고 제가 안타를 치고 그런 매 순간순간이 지금 즐겁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와, 깨졌군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화 선발 페냐의 공을 SSG 고명준이 쳤는데 그만 중계 카메라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야구에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일단 카메라 렌즈를 감싸는 강화 유리만 망가졌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니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KBO도 구단도 중계 방송사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고들처럼 보험 처리를 할지 우선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온전히 만끽하기도 전에 또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초 날씨처럼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볕도 강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아침에 뿌연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의 대기도 차츰 메마르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파랗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예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낮 기온은 춘천 29도, 청주와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낮 동안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어린이날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